명문대 졸업장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학점 4.2, 대기업 인턴까지 이토록 완벽한 내 아들이 4년째 세상으로부터 문전박 대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들의 절망이 길어지는 동안 제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 1억 4천만 원은 하염없이 녹아내렸고 저는 자존심을 접고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밤에는 편의점 취객을 상대하며 버텨온 아들을 보며 아비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버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스펙 청년의 잔인한 현실과 노후 자금을 통째로 잃어버린 60대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고백, 대기업이라는 환상을 깨고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다시 엔진을 돌리기 시작한 우리 가족의 단단한 생존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평생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세수를 하고 된장국 한 그릇을 후루룩 들이키고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대기업 협력사의 협력사,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한참 아래쪽에 있는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가 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 자부심이었거든요. 입사 첫날 선배가 그랬어요. 김진철 씨, 여기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진짜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어요.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딱히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오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 공장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인데 결혼해서 평생 가정을 지켰습니다. 호영이를 낳고 나서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기도 했고 아내 스스로가 내가 키워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삶은 오롯이 저와 호영이로 채워졌습니다. 새벽에 제 도시락을 싸고 호영이 학교 보내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그게 아내의 하루였어요. 누군가는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압니다.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단단한 헌신인지를요. 아내가 있었기에 제가 공장에 나갈 수 있었고 호영이가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행 한 번 변변히 못 갔습니다. 제주도도 호영이 중학교 때 한 번 간 게 전부였어요. 외식은 가끔 동네 삼겹살집, 경조사 때 외에는 양복도 잘 꺼내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껴서 호영이 학원 하나 더 보내고 허리띠 졸라매서 적금 붓고 조금 더 아껴서 전세금 올려줬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살림 방식이었습니다. 호영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호영이는 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잡으면 밥 먹으러 나오라고 불러도 못 들을 정도였어요. 아내는 그런 호영이를 볼 때마다 흐뭇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호영이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 글쎄, 판사? 아니면 의사? 우리는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진짜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손에 꼽혔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성실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능날 저는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평생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사한테 미리 얘기해뒀어요. 아들 수능이라고. 그날만큼은 시험장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내와 나란히 서서 호영이가 교문을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두 손을 꼭 모아 쥐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잘 보게 해주십시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인서울 4년제 대학, 그것도 누구나 아는 상위권 학교에 붙었어요. 합격 문자가 뜨던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30년 공장 생활을 하면서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린 적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우리 호영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붙었어.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친구가 그랬어요. 야, 김진철. 너 이제 다 됐다. 호영이 그 대학 나오면 어디든 들어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으니까요. 특히 저처럼 배움이 짧아 평생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 눈에는 그 이름 있는 대학의 졸업장이 인생의 모든 문을 단번에 열어 젖히는 전설 속의 마패처럼 보였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그것도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것. 그게 세상의 법칙인 줄 알았어요.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기름때 묻히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 힘든 공장 생활을 버티게 한 제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요. 졸업식 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새로 맞췄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아내가 골라주는 넥타이를 맸어요.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호영이 졸업가운을 입고 우리 부부가 양옆에 서서. 아내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뒀어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30년 고생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호영이의 졸업장은 제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벌어다 준 돈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는 그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아들 인생의 탄탄대로를 보장하는 마패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일은 호영이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퇴직날 회사에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케이크가 있었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오래된 후배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공장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꽃다발이 손에 잡히질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낯선 물건이라서요. 평생 공구를 쥐던 손에 꽃다발이라니.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치 인생이 숫자로 찍혀 나온 거였어요. 그 돈을 확인하던 날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아끼며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1억 4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4년제 보내면서 등록금 내고 공부시키느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지만 몇 년 뒤면 국민연금도 나올 테고 아들도 곧 취업할 테니 아껴서 쓰면 충분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호영이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졸업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그 방에 있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들어선 저를 보고 호영이가 잠깐 나왔습니다. 주방에 있던 아내도 나와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응, 고맙다 아들, 고마워 여보. 그게 전부였어요. 호영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키보드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꽃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오늘부로 멈췄는데 방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는 멈추질 않았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저를 채찍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제 시작이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호영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호영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울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문제집을 더 샀어요. 한 달 뒤에 성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게 호영이였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아이.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취업도 그럴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결국 호영이니까 해낼 거라고. 졸업하고 첫 몇 달은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취업이 원래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호영이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 항상 노트북을 끼고 있었고 식탁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고치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뭔가를 프린트해서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또 고치고 그 모습이 공부하던 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호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호영아, 어디 아파? 아니. 짧은 대답.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빠, 나 또 떨어졌어. 그게 첫 번째 탈락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닌 듯 받아쳤어요. 그래? 다음에 또 넣으면 되지. 첫 술에 배부르겠냐? 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탈락이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걸. 호영이 스펙은 잘은 모르지만 배움이 짧은 제가 봐도 대단했습니다. 학점이 4.2였어요.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 복수 전공으로 통계학까지 이수했더라고요. 토익은 930점. 저는 토익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라고. 거기다 자격증이 5개였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 사능력 검정, 무역, 영어, 그리고 제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것들까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대학 3학년 때 대기업 인턴을 6개월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뽑힌 게 아니라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었다고 했어요. 거기다 공모전 수상 실적, 엑셀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직무 관련 포트폴리오도 직접 만들어서 파일로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뭘 했나? 공장 들어가서 기름때나 묻히고 있었는데 호영이는 저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된 아이였어요. 단순히 학점 높은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더군요. 탈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5번, 10번. 어느새 15번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호영이는 매번 다시 지원서를 썼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피드백을 분석하고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면접 스터디를 찾아 나갔어요.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메일이었습니다. 귀하의 역량은 훌륭하나 이번 전형에서는 아쉽게도. 저도 그 메일을 한 번 봤어요. 호영이가 노트북을 열어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읽다가 가슴이 뭔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량은 훌륭하나 훌륭한데 왜 안 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공채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때는 매년 봄, 가을로 공채가 열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공고가 뜰지 모르니까 항상 노트북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요. 거기다 신입을 뽑는다면서 경력을 요구했어요. 신입 공고 유사 업무 경험자 우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입인데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호영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 공고문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게 말이 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잘한 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한다는 걸요. 25번째 서류 탈락 소식을 들은 건 호영이 졸업 후 1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지원은 70번이 넘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밥상 앞이었습니다. 호영이가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또 떨어졌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처음 탈락 소식을 전하던 날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어요. 뭔가 설명을 덧붙이려다가 그냥 멈추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호영이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내 아들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돌아가는 새 기계인데 세상은 한 번도 돌려보지 않은 기계는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게 이 나라 취업 시장의 민낯이었습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해서 쌓았고 경험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갖춰놔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호영이의 노력 부족인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날 밤도 호영이 방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취업이 안 되면 집에서 놀겠지 라고.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겠지 라고.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스쳐간 적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탈락이 10번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그런데 호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제대로 알게 된 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호영이 방이 이미 비어 있었어요. 아내한테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도서관 갔어. 매일 아침 7시에 나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취업 준비생이 백수라는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 그 순간 처음 실감했어요. 호영이는 공장 다닐 때 제 출근 시간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직무 공부하고 자소서 고치고 코딩 테스트 연습해. 코딩 테스트가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경영학과 나온 애가 코딩을요? 그랬더니 호영이가 설명해 줬어요. 요즘 대기업 입사 시험에 코딩 문제가 나온다고. 문과 출신이라도 기본은 할 줄 알아야 서류를 통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학점 관리에, 토익에, 인턴에, 공모전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코딩까지. 이 아이가 준비해야 할 목록이 끝이 없었어요. 문이 하나 열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조건이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호영이는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 것도 한참 후였습니다. 호영이가 말을 안 했거든요. 아내가 먼저 알고 저한테 귀띔해줬어요. 여보, 호영이 편의점 알바한대. 처음엔 말리고 싶었습니다.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알바까지 하면 몸이 버티겠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근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호영이 말이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게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새끼가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어느 날 새벽 잠이 안 와서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호영이가 들어오는 걸 마주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현관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빠, 왜 안 자? 잠이 안 와서. 너는? 알바 끝나고 오는 길. 저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 아들이 새벽 1시에 들어서는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프다기보다 먹먹했습니다. 아프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호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부정하면 호영이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호영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호영이는 조용히 마셨어요. 부자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새벽의 정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호영이 학원비, 교재비, 자격증 응시료. 그게 아까웠다면 처음부터 뒷바라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통장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노후라는 기둥이 조금씩 뽑혀가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끼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숫자가 주는 불안감이었어요. 아내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더군요. 제가 옆에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가계부 한쪽에 조그맣게 적힌 숫자들을요. 이번 달 지출 항목 옆에 빨간 펜으로 작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비싸지거든요. 아내는 그게 보이지 않는 척 가계부를 덮었어요. 저도 본 척을 안 했습니다. 호영이가 게으른 아이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한 소리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만 자고 일어나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그만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바라봄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처음 만든 날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 돈만큼은 손대지 말자. 우리 늙어서 쓸 돈이야.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1억 4천만 원. 30년 넘는 세월 땀이 숫자로 굳어진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올 테고 이 돈을 건드리지 않으면
노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다는 다짐처럼요. 그 다짐이 처음 흔들린 건 퇴직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호영이 취업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 친구 중에 아들을 그렇게 해서 대기업 붙였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몇 번 받으면 자기소개서 방향이 확 달라진다고 면접 코칭도 해준다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기본 패키지가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50만 원. 크다면 크고 아들 취업이 된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그냥 썼습니다. 퇴직금 통장 말고 생활비 통장에서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생활비 통장이 먼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었어요.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관리비, 거기다 새 식구, 통신비, 보험료, 식비 이것들이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퇴직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았어요. 호영이 자격증 응시료도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몇만 원씩이지만 한 해에 몇 번씩 보다 보니 그것도 쌓였어요. 면접 때 입을 옷도 새로 맞춰야 했고 스터디 모임 교통비도 들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는 작았어요. 근데 그게 모이면 달랐습니다. 호영이가 부모님한테 용돈 안 받는다고 알바까지 하고 있었지만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돈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들고 왔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저는 말없이 퇴직금 통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카드를 꺼낸 게 아내는 받으면서도 선뜻 손이 가질 않는 눈치였어요. 저도 내밀면서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번 손을 대고 나니 두 번째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더. 그렇게 퇴직금 통장이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크게 쓴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호영이 준비에 뭔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새어나갔어요. 돈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노후 자금에는 어느새 아들 미래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마트 파트타임을 시작한 건 호영이 졸업 후 2년이 넘어서였어요. 어느 저녁 아내가 밥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마트에서 일 좀 해볼까? 마트에서 매장에 상품 정리할 사람 구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처음에 말렸어요. 당신이 뭘 그런 걸 해? 내가 뭔가 알아볼게.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내 눈빛이 단호했거든요. 아내는 다음날 바로 마트에 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트타임이었어요.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호영이 낳고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첫날 돌아온 아내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피곤하긴 한데 뭔가 해냈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힘드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발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소파에 앉아 발목을 주무르는 걸 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잠깐 식탁에 앉았습니다. 피곤해서 잠깐 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아내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었어요. 평생 설거지하고 빨래하느라 거칠어진 손인데 마트 일을 시작하고 나서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올라와 있었고 마디마디가 생선 가시처럼 도드라져 있었어요. 아내가 제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렇게 봐? 아니 그냥. 저는 괜히 딴 곳을 봤어요. 그런데 목이 매더군요. 이 손이 30년 동안 제 도시락을 쌌어요. 호영이 소풍 도시락도 쌌고 학교 준비물도 챙겼습니다. 그 손이 이제 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호영이 이번 달 학원비는 되겠지? 아내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가족 모두가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싸우는 방식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적군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노후라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3년이 흐른 시점에서 통장을 열어봤을 때 1억 4천만 원이었던 퇴직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 쓴 적도 없었어요. 그냥 살았을 뿐인데,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아들 뒷바라지를 했을 뿐인데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렇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소리도 없이요. 제가 경비직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 아내가 마트에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호영이는 새벽까지 편의점 조끼를 입고 들어오는데 저 혼자 집에서 뉴스나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요. 처음엔 제 경력을 살려볼 생각을 했어요. 30년 공장 생활, 그것도 마지막 10년은 현장 공장장으로 일했습니다.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인력 운용. 나름대로 쌓인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쪽으로 먼저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업종의 제조업체, 아니면 관리직이라도 뽑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력서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이력서였어요. 사실 입사할 때 썼던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호영이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컴퓨터로 양식 맞추는 걸 제가 잘 못하니까요. 호영이가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고쳐줬습니다. 그 시간이 묘했어요. 아들 자소서를 제가 걱정하다가 이번엔 제 이력서를 아들이 봐주고 있으니까요. 아빠, 여기 경력 기간 더 자세히 써야 해. 그런 것도 써야 하냐? 응, 요즘은 다 이렇게 해.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완성된 이력서를 보니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30년 경력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김 선생님, 경력은 많으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대기업은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가고 경력직 이어도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비참한 현실. 호영이가 겪은 좌절을 제가 60 넘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아픈 곳도 없는데 참 서글퍼졌습니다. 부자가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게 어이없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눈을 돌린 게 경비직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건물 관리, 주차 관리. 나이 제한이 없고 경력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호영이한테 다시 도움을 받아서 지원서를 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면접은 짧았습니다. 관리소장이 몇 가지 물어보고는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경비복을 입게 됐습니다. 첫날 경비실에 들어섰을 때 솔직히 말하면 잠깐 멈칫했어요. 30년 동안 현장 공장장으로 살다가 이제 이 작은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좁은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입구가 보였어요.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호영이 또래들이 많았어요. 출근하는 젊은이들, 학원 가는 아이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랬어요. 자존심은 통장 잔고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것만 명예로운 줄 알았는데 경비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번 돈이 제 자존심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웠어요.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하주차장, 놀이터, 분리수거장. 정해진 시간마다 돌아야 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아팠습니다. 공장에서도 많이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결이 달랐어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경비실에 앉아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호영이 생각, 아내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 어느 날 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데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도 누군가의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호영이는 지금쯤 알바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내는 내일 마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경비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호영이 또래들을 바라봤습니다. 넥타이를 맨 젊은이들,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아이들. 그 틈에 언젠가 내 아들도 섞이길 그저 조용히 기도했어요. 자존심이요? 그거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게 있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대신 생겨난 그것이 뭔지. 다만 그게 경비복 주머니 속에서 순찰 도는 발걸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호영이 졸업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달력을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은데 막상 우리 집 풍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호영이는 여전히 도서관을 다녔고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 나갔고 저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었어요. 겉으로는 다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어느 날 밤 경비실에서 혼자 순찰 일지를 쓰다가 문득 통장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요즘 들어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일부러 안 보려고 했는데 안 보면 더 불안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조용히 통장을 열어봤어요. 아내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 화면을 켰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1억 4천이었던 돈이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크게 쓴 기억이 없었어요. 그냥 살았을 뿐인데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생활비 쓰고 호영이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소리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우리 부부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 통장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나? 호영이 취업이 1년이 더 걸리면 2년이 더 걸리면 우리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나? 경비 월급으로 생활비가 충당이 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결론에 닿았습니다. 호영이한테 말해야겠다고. 지금까지 저는 호영이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요. 그 아이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취업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부모 걱정까지 하게 만들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숨기는 게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호영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새벽까지 편의점 조끼를 입고 일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우리 집의 진짜 형편을 말해줘야 했어요. 같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내한테 미리 말해뒀습니다. 오늘 저녁에 호영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고.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은 호영이가 편의점 알바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호영이한테 말했어요. 호영아, 잠깐 앉아봐. 호영이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러 간다며 자리를 피해줬어요. 부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통장 화면을 열어서 호영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호영이가 숫자를 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했어요. 그 숫자가 스스로 말을 하게 뒀습니다. 한참 후에 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게 지금 우리 집에 남은 돈이야? 응. 많이 썼네. 많이 쓴 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호영아, 아빠가 오늘 이걸 보여주는 게 너한테 죄책감 주려는 게 아니야. 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돈이 우리 가족한테 마지막 구명조끼야. 아빠 경비 월급이랑 엄마 마트 월급으로 당장 생활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아프거나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셋 다 가라앉아. 호영이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만큼은 지켜야 해. 더 이상 여기서 꺼내 쓰는 건 안 돼. 아빠가 그 선을 이제 그어야 할 것 같아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호영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아빠,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넌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그래도가 아니야. 저는 말을 잠깐 멈췄어요. 뭔가 목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괜히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4년 동안 대기업만 봤잖아. 근데 꼭 거기여야 하니? 내 실력이면 다른 데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호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호영이가 스스로 그 말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참 후에 호영이가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속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히려 호영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여보. 그 한마디가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해주는 말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랬는지 끝까지 아들 뒷바라지를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작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식탁에서 호영이와 마주 앉은 그 시간이 긴 터널에서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영이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침에 도서관을 갔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라든가 밥 먹을 때 눈빛이라든가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였어요.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고 한편으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놓인 건 호영이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였어요. 무거워진 건 그게 제 탓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제가 호영이한테 한 말이 뭡니까? 4년 동안 매달렸던 길을 이제 그만 돌아보자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부드럽게 포장해도 호영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포기하라고 한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4년이었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저는 압니다. 졸업하고 30이 된 호영이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아침마다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공고가 뜰 때마다 밤을 새웠어요. 수백 번의 탈락에도 자소서를 다시 열었고 편의점 조끼를 입고 돌아와서도 다음 날이면 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식탁 하나에서 끝낸 겁니다. 통장 하나 내밀면서요.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해야 할 말이었고 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더군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호영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숫자를 보던 그 눈빛,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 미안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4년을 버텨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호영이가 도서관에서 돌아와 밥을 먹는데 편의점 알바를 쉬는 날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호영이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설거지를 미루고 식탁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저와 아내가 호영이를 봤습니다. 나 대기업 이제 안 넣을 거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저는 알았어요. 중견기업 쪽으로 알아보려고. 데이터 분석 쪽 뽑는 데가 꽤 있더라고. 규모는 좀 작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대로.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호영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호영이가 아내를 봤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했는데 목이 잠깐 막혔어요. 잘 생각했다. 그게 제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시선을 식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나 사실 2년 됐을 때부터 알았어. 저와 아내가 동시에 호영이를 봤어요. 뭘? 이게 쉽지 않다는 거. 대기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냥 멈추면 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호영이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떨어질 때마다. 처음엔 다음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부족한 건지 운이 없는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영이가 계속 말할 수 있게요. 그리고 아빠 경비 나가는 거 알았을 때 엄마 마트 가는 거 알았을 때 모른 척 했는데 다 알았어. 그때부터 더 무서웠어.
내가 버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버티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호영이가 눈을 들었어요.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진짜로. 아내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호영이 손 위에 아내 손이 얹혔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저는 호영이를 바라봤어요. 4년이 이 아이 어깨 위에 얼마나 무겁게 올라가 있었을지 그 순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탈락 메일을 받을 때마다 혼자 삭혔을 거예요. 부모 앞에서 내색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지, 편의점 조끼를 입고 일하면서 잠깐 멈췄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호영아. 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4년 동안 버텨줘서 고마워. 그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끝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흔들릴 줄은. 아빠가 미안하다. 혼자 짊어지게 해서. 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미안할 거 없어. 있어. 없어. 부자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호영이가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그냥 새어나온 웃음이요. 저도 웃었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면서요. 그날 저녁 식탁이 오랜만에 조금 따뜻했어요. 밥이 다 식을 때까지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어요. 호영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호영이가 알아볼 회사들은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영이가 그렇게 바라던 곳도 아니었을 테고요. 노력한 시간에 비해 결국 방향을 틀어야 하는 이 순간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에서 잠깐 벗어났을 뿐이지 호영이가 쌓아온 시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간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먼저 말을 꺼내기도 망설여질 거고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4년을 버텨온 시간은 그렇게 가볍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호영이가 자기 실력을 알아봐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기면 그걸로 됐어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호영이는 이미 우리 집의 엔진이었으니까요. 꺼진 적도 없고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릴 길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압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요. 호영이는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불을 붙이고 스스로 달려온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조금씩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호영이가 방향을 바꾸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예전에는 호영이가 지원서를 넣고 나면 집안이 묘하게 긴장됐거든요. 결과를 기다리는 그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내색은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아내도.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호영이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아빠, 나 3군데 서류 냈어. 중견기업인데 괜찮은 것 같아.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발 붙어라, 제발 이번엔 되어라. 그런데 이번엔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이 달랐어요. 호영이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지원서를 넣는다는 말을 하면서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떨어질까봐 두려운 눈빛이 아니라 해볼 만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말을 했어요. 서류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호영이가 합격했어요. 서류 합격 문자를 받고 호영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최종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서류 됐어. 아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 됐다, 호영아. 저는 호영이 어깨를 한번 두드려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한번. 호영이가 멋쩍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면접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예전엔 면접 준비를 할 때 호영이가 혼자 방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식탁에 나와서 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아내가 옆에서 귤을 하나 놔주고 제가 가끔 지나가다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영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면접에서 지원 동기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솔직하게? 그래. 네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꾸며서 말하면 다 티나. 그냥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 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접 코치도 아니고 취업 전문가도 아닌 늙은 경비원 아버지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호영이가 들어줬습니다. 면접 날 아침이었어요. 호영이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눈이 그렇게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현관에서 넥타이를 매만져 줬습니다. 잘 다녀와. 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능날 교문으로 들어가던 그 뒷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을 거라 믿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돌아온 만큼 단단해진 게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있었어요. 오후 순찰을 막 마치고 들어와서 순찰 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호영이었어요.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됐어? 응. 됐어. 저는 순찰 일지를 쓰던 펜을 내려놨어요. 경비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풍경인데 그 순간만큼은 달라 보였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고맙다 아들. 4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목이 또 잠겼거든요. 경비복 소매로 눈가를 한번 닦았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괜히 민망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영이 첫 출근 날 아침이었어요. 우리 집에 오랜만에 이른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국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영이가 정장을 입고 식탁에 앉았어요. 셋이 오랜만에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숟가락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근데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우리 집 아침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아내가 호영이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고 가. 호영이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별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 식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호영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다녀올게. 아내가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호영이가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보더군요. 아빠, 엄마. 고마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4년이 들어있었어요. 편의점 조끼를 입고 들어오던 밤들,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던 저녁들, 무수히 많았던 탈락 메일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다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가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저를 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마트로 출근했어요. 호영이는 새 회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경비복을 입었고 아내는 마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연봉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통장 숫자가 마법처럼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뭔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녁에 셋이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호영이가 첫날 어땠는지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이 좋은 사람 같다고,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아내가 이것저것 물어봤고 저는 듣다가 가끔 끼어들었어요. 오래된 TV 예능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색하지도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그 저녁이 좋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기업 마패는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라는 든든한 마패를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이 버틴 4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호영이는 수백 번의 좌절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저는 경비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존심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거칠어진 손등으로 가족을 지탱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우리 집의 노후 준비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을 믿되 부모의 삶도 지키십시오. 그게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노후 자금은 여유가 생기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 자식도 기댈 곳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보며 속을 태우고 계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문 밖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게 내가 평생 고생하며 일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마음 아프다는 거 겪어보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뒷바라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지금 이 시대라는 비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독 길고 거세게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이 길을 돌아간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자식 걱정에 정작 본인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지붕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집을 지탱하는 가장 뜨거운 엔진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